지난 2012년 8월 21일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모여있는 베이징의 우다커우 인근에서 택시를 탄 수안. 바로 그 순간 아 뜨거. 아니 뭐야? 아우 뜨거. 뭔가 무릎을 콕 찌른 건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주사기였습니다. 어머. 저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주사기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웬일이야? 수아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주사기 속 액체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 뭐야? 주사기 속 액체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즉 에이즈. 진짜 완전히 이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후 수아는 에이즈 공포에 떨며 3개월간 병원에서 수차례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종 진단은 에이즈 음성 판정. 아우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도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실마리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2012년 1월 미국의 한 거대 익명 커뮤니티 초자연 현상 게시판에요. 텍스트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자, 우리는 고도로 지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3301의 첫 번째 관문 문제입니다. 저 이미지 자체 안에 텍스트도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숨겨져 아 있습니다. 그래요? 북미 네티즌들은 그들의 심벌인 매미 그림을 보고요. 영어로 매미, 그러니까 시카다를 붙여 시카다 3301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요. 그러나 바로 몇 분 뒤 나 암호를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우와. 자, 이렇게 실제로 시카다 3301이 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점점 이 단체에 대해 관심이 마구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지? 자, 문제를 푼 이들이 말한 문제 해독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제를 시작으로 이걸 풀면요.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숫자네요. 어머 뭐야? 자, 암호를 푸는 문제는 웹상에 프로그래밍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세계 또 여러 장소 곳곳에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어디서요?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발견된 QR코드 종이. 자, 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푼 이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카다 3301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 암호의 끝이 무엇인지 더 큰 미스터리에 휩싸였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에도 시카다 3301의 미스터리한 문제들이 퍼지자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인 W신문사에선 이 단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괴이하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탑5로 선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카다 3301. 그들의 정체를 두고 CIA나 MI6 같은 국가 첩보기관의 요원 모집 시험 문제일 거야. 아니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비밀 결사일 거야. 정부나 비밀단체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 예감인데 예.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 화제가 되겠는데요. 네. 이게. 자, 실제로 2013년 영국 정보기관 GCHQ에서는 Can You Find It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 도발적이다. 그들이 낸 암호 해독을 모두 푼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오. 자, 구글도 2004년도에 비슷한 수수께끼 광고판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시카다 3301의 존재.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오.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첫 번째 공개된 암호를 푼 최종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워너가 2015년도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비밀단체인 시카다 3301에 대해 밝힌 거죠. 암호화된 사이트에서 첫 암호를 푼 20명의 승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3301 대표자들도 몇 명 만나기도 했고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2012년 15살에 첫 번째 암호를 모두 풀었고 그 뒤에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로
암호화된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해 3301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3301은 정보와 익명성의 자유를 함께 나눌 동지를 선발하고 그들과 감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해질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 통과자들은 시카다 3301과 뜻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은 과해되어서 암호화된 사이트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코스 워너의 친구도 두 번째 관문의 암호를 모두 풀었는데 2017년 4월경 시카다 3301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일에선 Be patient, 인내심을 갖길이란 메시지뿐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924년 10월 25일 남아프리카. 반은 곰 같고 반은 고래 같은 괴사체 발견. 2017년 미국 텍사스 시티 해변에서 큰 원기둥 모양 몸통에 눈 없는 괴사체 발견.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넘어 두려움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인 2018년 5월 11일 저녁 필리핀 중북부에 있는 민도르 섬에서 정말 끔찍한 괴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샌앤토니오 해안가를 찾은 한 가족이 한가롭게 해변을 산책하던 그때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이 괴물이 뭐야? 해변 앞까지 떠밀려온 것은 거대한 털덩어리로 둘러싸여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사체. 길이는 무려 6m가량의 정말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쓰레기 폐기물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네. 저런 사이즈는 아마 고래? 고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고래라고 하기에는 이제 눈이나 뼈 그렇지. 이런 골격이 전혀 없습니다. 필리핀 루손 섬에 위치한 수산자원국 관리관에 따르면 현재 괴사체 조직을 채취해 DNA 분석 연구소에 보낸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경부터 생물학자 이반 앤더슨은 해안에 떠밀려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체를 일명 글롭스터로 통칭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괴사체의 출현에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불길한 일들이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그 조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왔는데 일부러 안 밝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라 밝히지 않고 깜짝 놀란 거야. 이럴 수가. 위기 침입이다 뭐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대단히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2015년 10월 일본 도쿄 히노시 미사와 사가의 한 야산에서 한 부모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후 오전 11시에 집에서 나간 10살 소년 A군이 약 9시간이 지난 오후 8시가 돼서야 이 야산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A군은 차가운 알몸으로 오르막길에 있는 나무 밑동에 밧줄을 묶어 목을 매 마치 매달리듯 누워 있었고요. 게다가 뒷짐진 양손과 발은 비닐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네. 어떤 살해 현장인데요. 네, 끔찍하네요. 하지만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설마 애긴데요? 어떻게 저렇게 자살을 해요? 그죠? 자기 손이 묶여 있는데. 하지만 결국 자살로 처리된 이유 부검 결과 A군의 피부에선 쓸림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강제적인 힘에 의해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손과 발을 묶었던 비닐끈과 목을 맸던 밧줄에서는 A군 외에 다른 이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상하다. 또 A군 외에 다른 이의 DNA는 검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살이라면 항상 모든 사건은 동기가 필요한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10살짜리 꼬마애가. 자살로 종결된 뒤에 이제 경찰은 왕따 가능성을 제기해봤습니다. 하지만 A군이 다니던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이지매를 당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아니었다. 아주 평범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전역에 A군의 미스테리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일본 경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A군이 사망한 지 연 3년. 그 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유명 락밴드인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브리팝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2월 기타리스트 리치 제임스 에드워즈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아침 7시에 체크아웃을 한 뒤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주 뒤 에드워즈의 차가 영국 사우스 글로스터셔 지역의 서번강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정비소는 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소위 자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했으면 차는 왜 또 거기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요. 자살인지 아니면 또 실종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그를 두고 떠도는 무수한 소문들.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거야. 원래 정상이 아니었잖아. 사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심했습니다. 리치 에드워즈는 음악 잡지 인터뷰 중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갑자기 우리 락은 진짜라며 면도칼로 자신의 팔에 어머. For Real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리고 1994년에 발매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3집 The Holy Bible은 90년대 영국 락 앨범 중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요. 하지만 이 앨범으로 인기를 얻은 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자살이라고 단정짓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리치는 실종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주 동안 4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에 그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13년 만인 2008년 11월 23일 그는 공식적으로 리치 에드워즈의 사망 추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룹 멤버들은 그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꼭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할 거라고. 인형이 움직였어. 다 이 인형 때문이야. 당장 치워줘. 흰 드레스 차림의 어여쁜 이 인형. 어딘지 모르게 묘한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겐 어김없이 불길한 일들이 생겼다는데요. 2017년 8월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킹슬린 지역. 50세 여성 데비 메릭은 중고 시장에서 우연히 이 인형을 발견했는데요. 묘한 끌림에 느껴 5파운드의 인형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사온 뒤부터 데비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스트라리아. 아니, 다리에 왜 이런 상처가 나 있는 거지? 한밤중 남편 카메론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 마치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기겁하고 맙니다. 왜? 요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인형과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가 하면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의 발소리까지. 결국 데비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전부 인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박스에 인형을 넣어서 치웠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 안 돼. 아니, 인형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 인형은 박스에 넣어뒀는데 인형의 목걸이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죠.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에나벨이잖아. 진짜 또 에나벨 나왔네 또. 그녀는 방송사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고요. 결국 영국의 유명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자, 의자 위에 있던 인형이 오이! 방송 도중에 에이! 의자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 결국 데비는 인형을 이 경매 사이트에 내놨고요. 영국의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낙찰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한 일이 끝났느냐?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인형을 집에 들인 뒤
그와 함께 살던 아버지의 팔에도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겼고요. 이 데이비의 가족들처럼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자 또다시 인형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와 불길한 현상들. 정말 이 인형에 악령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러시아 사란스크의 10살짜리 소녀 나타샤 뎀키나. 뎀키나는 1997년 맹장 수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뎀키나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 저 엄마 몸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장 수술만 하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속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하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그 반응처럼 처음엔 엄마도 딸아이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웃 남성의 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뎀키나. 아저씨 장에 뭔가 주먹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양 아니야, 종양?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남성의 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암 역시. 진단을 받은 한 여성에겐 암이 아니라 작은 물집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알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암으로 오진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와. 이후 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뎀키나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뎀키나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말이 되나? 수많은 전문가와 방송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대중 일간지에서 뎀키나의 투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녀를 초청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뎀키나는 브라이오니 워든 기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는데요. 척추 아래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뼈하고 무릎에 뭔가 좀 박혀 있네요. 워든 기자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4개의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 그리고 무릎 아래 뼈와 두 종아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보인다는 얘기야? 검증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후 뎀키나는요 모스크바 진단센터 TSSD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스터리입니다. 모스크바 진단센터가 사정상 문을 닫은 이후로 그녀는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당시 뎀키나의 가족들이 숨기려 했던 뎀키나의 능력이 공공재산이 됐고 기자들은 우리를 조롱했다! 라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요. 사람들은 뎀키나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공격에 대해 쿠바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You fire! 지난 2017년 9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양국 관계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16년 8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이 의문의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 결국 청력 이상과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리로 고통받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사관과 호텔에 묵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가족들까지 무려 20여 명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 곧바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그 결과 외상성 뇌 손상 및 영구 청력 상실 등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세다. 아니 뭐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저래요? 소리로 그게 가능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미 외교관들은 불쾌한 고음이 울리는 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녹음한 이 소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장시간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다. 미국은 쿠바 또는 제3국의 음파 공격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2017년 2월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요. 곧바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쿠바 아바나에 건너가 음파 공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이상무. 자, 그들은 음파 공격에 대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음향 전문가들도 이런 공격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며 이런 신종 음파 무기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쿠바 정부 측에서도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of the 라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지난 2014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쿠바 정부가
굳이 미국 외교관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현재 미 국무부는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관 2명을 추앙했고요. 또 쿠바 대사관의 인력 60%를 철수시키는 초강수까지 두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미스터리 사운드. 대체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라이니스 트렐파. 그녀는 집에서 우연히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브스톤 저수지로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기 뭐야 저기 손이 있잖아 남자 손이. 팔꿈치, 남자 팔꿈치. 아,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 하얀 손 보이시나요? 와 형 너무 무섭다. 저 여자분 라이니스의 손은 아니죠. 아니, 라이니스는 깍지를 끼고 있잖아요. 끼고 있잖아. 신명 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요. 이 손은 대체 뭘까요? 라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저 흰 손이 중앙에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문득 느낀 섬뜩한 기운. 그 이유는 사진 속 하얀 손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혹시나 그 하얀 손이 마치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라이니스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머머. 곧바로 도브스톤 저수지에 생긴 사고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 도브스톤 저수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들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저 손이 가볼 사람을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잡을 것 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2009년 미국 테네시주 15살 소년 인만의 어머니는 다급히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는 거냐며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부여잡고 패닉에 빠진 엄마. 급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사고를 당하신 건가요? 아이고. 당시 모두가 충격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 피눈물? 네. 눈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아니 뭐 실핏줄 터지거나 이런 거는 좀 봤어도 저렇게 선명하게 아예 피가 흐르듯 눈물이 나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거 조작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인만이 흘린 눈물은 조작이 아니라 진짜 피가 맞았습니다. 2009년 당시 15살이었던 칼비노 인만은 욕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눈이 침침해지고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눈에서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와. 이후에 많게는 하루에 3~4번씩 인만은 갑작스레 시뻘건 피눈물을 흘렸고요. 한 번 흐르기 시작한 피눈물은 최소 몇 분, 길게는 1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근데 너무 선명하니까 이게 보면서도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인이 뭐예요? 자, 인만이 피눈물을 흘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CT와 초음파, MRI 등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모두 정상. 갑작스레 터져나오는 피눈물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을 뿐이지 인만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인만처럼 피눈물을 흘리는 질환은요, 전 세계에서도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날 만큼 아주 드문 희귀병이고요. 헤모라크리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원인은 확인 불가. 별다른 치료법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의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 축구팀에서 골키퍼로 활약하던 소년 루벤 누스모. 어느 날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발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루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 하지만 안타깝게도 뇌진탕 진단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이렇게 부위가 안 좋네요. 이렇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 축구 경기에서 뇌진탕 많이 있거든요. 네. 머리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네, 또 후유증도 걱정이 되고.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루벤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허. 그런데 죽다 살아난 루벤이 뱉은 첫 마디. 배가 고파요. 루벤의 말에 그의 가족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배가 고픈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루벤의 한마디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던 이유. 미국 소년 루벤이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어민처럼 말이죠. 아니 근데 미국에서는 스페인어가 또 굉장히 통용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익숙한 언어일 수도 있거든요.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없나요? 사고 전에는 루벤은 스페인어로 대화할 실력은커녕 아주 간단한 스페인어 단어 몇 개 정도만 외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영어만 썼던 미국 소년이 하루아침에 아주 유창한 스페인어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루벤의 사례처럼 어떤 사고나 충격 이후에 잘 몰랐던 제2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일명 제노글로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구사하는지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 나라 말 자체는 사실 단어는 외워야지 말을 그렇지. 하죠. 모르던 단어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유창하겠다는 건 문법을 완전 통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루벤의 사례는 더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루벤은 잘 몰랐던 스페인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구사하는 대신에 평생 써왔던 모국어인 영어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그러냐. 심지어 영어를 쓰려고 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트라우마 같이 안 좋은 기억을 막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써온 말 자체가 아예 날아가 버렸다. 이것도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자, 이 역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루벤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면서 모국어인 영어로 말하는데 익숙해졌고요. 대신 갑자기 생긴 스페인어 능력은 퇴화. 스페인어는 점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아유, 이뻐라. 아유 귀엽다. 뭐 생김새 딱 쌍둥이네요. 쌍둥이인가요? 네, 너무 닮았네. 그래 보이네요. 똑 닮은 두 아이는 2021년 10월 25일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는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도 형 동생이 있죠. 뭐 몇 분 차이로? 한 30초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쌍둥이잖아. 그럼 어허, 그 쌍둥이지. 근데 쌍둥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귀여운 아기들이 가진 출생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2021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카라 윈홀드와 블레이크 부부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두 사람에게 찾아왔고요. 부부는 매주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하며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자식을 참 낳아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아우, 저 심장박동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것도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심장 소리만 키워서 그렇죠. 들려줘. 좀 어떻게 들려? 우렁차 막. 오,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 지금 그 소리랑. 진짜 똑같아. 아, 진짜요? 새롭게 개인기 하나 얻어가네. 아기 심장 소리. 아, 애기 심장 소리 개인기.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가 알게 된 충격 사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임신 중인데요. 또 임신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카라는 일명 중복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Went in at 7 weeks again just to check, and I had my husband would come with me, and there was another baby. He was not there in the first sonogram at 5 weeks. It was definitely a shock.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진. 그러니까 초음파를 했을 때 네. 미처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거를 이 여의사가 못 봤. 아닙니다. 에이, 설마. 사실 중복 임신은 의학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임신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추가 배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서 난자가 배출되기 어려운데
중복 임신한 여성은 임신 중에 난자를 배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네. 거죠. 두 번째, 임신한 여성의 자궁경부에서는 두꺼운 점액이 생성, 정자가 통과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지만 중복 임신인의 경우 정자가 이를 통과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뒤늦게 수정된 수정란이 이미 임신에 공간이 부족한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은 이 역시 통과합니다. 그렇게 아주 희박한 세 가지 확률을 모두 뚫어야 중복 임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2021년 10월 25일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으로 결정된 콜슨과 케이든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말씀한 것처럼 임신 중에 또 배란이 된 거고 자궁 구조가 바뀌고 입구가 더 좁아졌는데도 그걸 뚫고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수정이 됐다고 해도 착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아이들이네요, 진짜. 사실 이 두 아이를 갖기 전에 부부는 3번의 유산을 겪으며 난임으로 힘들어했었는데요. 어쩌면 아기를 갖기를 염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닿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이번 특종은 지난 5월 아르헨티나 후후이에서 전해진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28세 남성 루아는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뇌 CT 검사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안 씨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사고와 동시에 총을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머리에 총알이 있는 건 그거 살 수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루아는 에? 저는 총상을 입은 적이 없는데요. 루안은 총을 맞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안의 가족들 역시 루안이 총상을 입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간혹 이제 뭐 수술 도구가 들어와서 뭐 봉합되고 이건 있지만 그렇죠. 머리에 총알이 박힌 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루안이 이제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충격 때문에 총격을 받은 사실을 기억 못하는 거 아, 아닙니까? 기억 상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 루안이 총격을 입었다면 머리에 총알이 박힐 때의 흔적, 즉 상처가 아문 흉터가 남는 게 상식이지만요. 루안의 머리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머릿속에 총알이 있으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루안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두통도 느끼지 못했고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전 총알을 빼면 아픈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걱정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제거해야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합병증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루안은 어디서 박혔는지 모를 미스터리한 총알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 염려돼 총알 제거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총알이 박힌 기억도, 총알이 박힌 흔적도 없는 남자. 그는 대체 어떻게 멀쩡히 살아왔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17년 10월 미국 오레건주. 오레건 보건대학교에서 해부학 수업 중이던 의대생 워렌 닐슨은 시신을 해부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시신은 자연사한 미국 여성 로즈 마리 벤틀리. 그녀의 장기들은 심장을 제외하고 위와 비장, 간 등 모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맥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혈관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기도 했습니다. DNA가 시킨 대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잡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심장 빼고 다 반대로. 야, 이거는 벤틀리 여사처럼 몸속 장기가 정반대로 배치돼 있는 증상을 좌우 박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동반해 신생아 22,000명 중에 1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인데다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좌우 박균증을 갖고 태어나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거의 5천만 명 중에 1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환을 갖고 생존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벤틀리 여사는 무려 99세까지 장수. 의사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걸로 봐도 99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벤틀리 여사는요, 생전에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고요. 만성 질환 없이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니, 병원을 아예 안 가신 거네. 병원 안 간 거예요. 건강검진 아예 안 받은 거야. 왜냐면 CT 촬영 한 번도 안 하신 거네. 아니 청진기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건강하게 사셨네. 학자들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그녀의 해부학적 기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벤틀리 여사의 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5천만 분의 1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재밌어했을 거예요. 2002년 9월 13일 가을이었다. 제이슨 페젯은 아빠의 가구점에서 가구를 팔고 잠시 집에 들러 외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가죽 재킷을 걸치던 그의 눈에 띈 딸의 수학 숙제. 대학도 중퇴했던 그의 인생에 수학이란? 수학은 진짜 바보 같아. 이걸 어디다 써먹어? 어? 그가 술을 처리하는 유일한 시간은 체육관에서 이두박근 컬을 세거나 일이 끝나는 교대 시간을 계산할 때뿐. 그의 인생은 단순 그 자체였다. 운명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날 저녁 노래방을 찾은 제이슨은 번쩍이는 하얀 섬광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며칠 후. 완전 제곱수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은 모두 수학으로 돼 있어. 수포자였던 제이슨 페젯은 수학 천재로 인생 2회차를 살게 된 것이다. 아니 근데 이제 톤 자체가 웹소설이었잖아요. 아, 그러네. 뭐야?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학계를 발칵 뒤집은 메디컬 미스터리 실화입니다. 수학. 이 매스매틱의 M자 근처에도 얼씬도 않던 수포자 제이슨. 미국 워싱턴주 노래방에서 두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뇌진탕과 신장 출혈을 진단받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중 물은 픽셀처럼 보이고 커피를 저으면 기하학 무늬가 보이죠. 저 나뭇잎은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는 것 같군요. 모든 곡선과 사물에게서 수학을 발견. 기하학적인 기호가 끊임없이 픽셀처럼 보이거나 되풀이되는 프랙털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쉽게 말해 제이슨에겐 물, 컴퓨터, 구름과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수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 이 제이슨의 뇌를 조사한 한 대학의 신경과학과 교수는 제이슨의 뇌 기능 장애가 있으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의학적으로 전 세계 4%, 약 50명밖에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로 수포자에서 수학자의 삶을 살게 된 제이슨. 그는 현재도 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5년 프랑코 마냐니는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이상한 중병에 걸린 프랑코. 심한 발열과 발작, 망상 증상은 물론 종종 정신을 잃기까지. 결국에 입원한 프랑코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며 심하게 앓은 프랑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도 생생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코의 머릿속을 장악했던 환각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이탈리아 폰티토의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안타깝다.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어릴 때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환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향수병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미치도록 생생한 환각. 프랑코의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과 확장된 동공. 그 속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고향 폰티토의 집과 건물, 거리, 환경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D 체험이라도 하듯 너무도 생생했던 고향의 풍경. 그 환상에 압도된 프랑코는 붓을 들고 기억을 더듬어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이 프랑코의 그림이고요. 우측, 오른쪽이 실제 그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야, 거의 흡사하다. 저 그림 보세요. 사진이라고 봐도 믿을 만하죠. 아니 사실 뭐 우리 추억 속에도 옛날 고향 아니면 살던 곳에 대한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은 해도 자 저렇게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똑같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준 프랑코. 그런데 저는 요리사 일을 했었을 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적이 없죠. 프랑코는 놀랍게도 평생 그림의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 또한 프랑크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능력을 지닌 게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생한 기억이 그를 지배하죠.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저런 걸 이제 그림에서는 극사실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를. 저것도 사실 또 어려운 어떤 풍이에요. 되게 어렵게 아주 디테일을 다 살리는 스타일인데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저걸 또 그려낸다는 게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대로 그려낸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그림 실력 자체도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요. 프랑코의 머릿속에 펼쳐진 신비의 환상. 어릴 적 고향의 풍경을 마치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는 메모리 아티스트, 즉 기억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코는 주로 전쟁으로 고향이 폐허가 되기 전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1943년 이전의 이탈리아 콘티토만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모습이네요. 기억만 그리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 어쩌면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불러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캔버스 속 마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번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 거주하는 65세 남성 세멘 젠들러의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인종이 네, 다른데요? 뭔가 인종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 인종은 다르잖아요. 자 보기엔 그렇죠. 네. 사실 이 세멘은 백인입니다. 원래 이 창백해 보일 정도로 밝은 톤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우측 사진대로 피부색이 어두워진 이유. 그 수술을 받은 후부터 피부색이 달라진 것 같아요. 수술? 피부 관련된 수술인가요? 그러니까 피부 관련된 건가? 그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간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얼굴빛이 되게 안 어두워지죠. 좋아지잖아요. 안 좋은 간을 이식받았나 보다. 그랬나 보네. 자 의학계도 깜짝 놀란 세멘의 미스테리한 사연. 2015년 간암 진단을 받은 세멘. 의사들조차 간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필사적으로 간 기증자를 찾아 나선 세멘. 하지만 그에게 맞는 간 기증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간 이식을 받아야만 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정말 저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신 걸까요? 미국 출장을 자주 다녔던 세멘은 수소문 끝에 겨우 미국에서 간 기증자를 찾는 데 성공. 정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간 이식을 받은 뒤부터 피부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세멘. 이식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그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햇볕에 탈 확률도 없었는데요. 사실 이 세멘에게 간을 기증해준 사람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설마 그렇다고? 정말? 아니 그 피부색은 그 멜라닌 색소랑 관계 있는 건데 그거랑 간이랑 뭔 상관이에요? 안에 장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렇게 의문만 가득한 세멘의 피부색 변화. 세멘의 담당 의사조차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급작스럽게 피부색이 변한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세멘은요. 제 피부색이 어두워졌다 한들 저는 상관없습니다. 설사 제 피부가 앞으로 훨씬 더 검게 변한다 해도요. 중요한 건 제가 건강히 살아있다는 거죠. 간 이식 수술 후 인종이 바뀌듯 기증자의 피부색을 닮아간 남성. 정말 한간의 추측처럼 간 이식과 함께 피부색까지 이식된 걸까요? 세멘의 사례는 아직도 의학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전설로만 남아있는 사라진 낙원 아틀란티스. 다들 아시죠? 보아 노래 아닌가요?
미안. 아틀란티스 소녀. 예. 아, 네. 예. 여기서 리액션 안 하면 또 불려가기 때문에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제로요. 이 전설의 도시와 꼭 닮은 현실판 아틀란티스가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집트. 프랑스 해저 발굴팀은요. 지난 2000년 6월 3일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아부키르 해저에서요. 나폴레옹의 동방 진출을 좌절시킨 나일 해전의 유물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중 탐사 도중 미스터리한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오. 그곳에 적힌 글씨는 헤라클레이온.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 1500년 전 한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전설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저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 역사적인 발견에 이집트 정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가세해 곧바로 유물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대박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파라오의 머리, 스핑크스상, 비잔틴 제국 시대의 동전, 그리고 풍요의 여신 이시스의 석상 등 신비로우면서도 위용 있는 유물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도록 미스터리한 건 이 수많은 유물이 무려 1500여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는 건데요. 이야. 와. 오. 그대로 있네. 보존 상태 죽인다. 기원전 7세기에 건설됐다고 알려진 이집트의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술과 신화로만 전해질 뿐 그 실체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발굴은 이집트의 또 다른 문명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전 발굴까지는 무려 40년 이상 소요된다는데요. 과연 또 어떤 고대 미스터리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까요? 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오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오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즈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페루 남쪽의 하유마르카 산악 지역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부근에는요. 신들의 문, 아라무 무르로 불리는 신성한 문이 있습니다. 높이 7m, 폭 7m의 이 거대한 문은요. 붉은 삶 암벽의 한 면이 마치 깎아낸 듯 수직 절벽으로 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롭고요. 네모 안에 둥근 홀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네,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네모난 안에 둥근 홀 저거. 저기 뭐야? 스위치? 자, 전설에 따르면 고대 잉카의 초대 사제이자 왕인 아라무 무르는요. 잉카 문명 창조의 신 비라코차 신이 준 황금 태양 원반을 저 홀에 넣고 다른 세계로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순간 이동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저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일까요? 저 문 앞에서 실제로 미스터리한 경험을 한 이가 있는데요. 1998년 11월 페루 여행 중이었던 제리 윌스 부부. 그런데 제가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우주를 넘어 도착한 그곳은 정말 판타스틱, 환상적이었어요. 자, 탐험가인 제리 윌스는 양손을 돌 위에 얹고 네. 문 중앙에 파인 작은 홀에 이마를 갖다 댄 제리 윌스. 그런데 갑자기 그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그 순간 마치 자연학하듯 온몸이 추락. 그 뒤 눈앞에 펼쳐진 별과 성운들. 그는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우주임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치 처음 있던 아라무 무릎 호텔 앞에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요? 이게 손을 대고 이마를 댔잖아요. 이마를 세게 대시는 거예요. 꽉 하면서 별이 싹 도는 거죠. 아, 그 별에 빠진 과연 그는 잠시 꿈을 꿨던 걸까요? 지푸른 열대우림과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위대한 자연의 보고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 카메룬. 그런데 이곳 카메룬에서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로 유명한 니오스 호수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악몽이 일어났습니다. 1986년 8월 21일 조지프 니과는 저녁 시간대가 돼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숨통을 조여오는 무언가에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정신이 든 조지프 니관.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를 뒤덮은 심한 악취. 게다가 먼저 잠들었던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어머.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어젖힌 조지프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처참하게도 마을 곳곳에 사람과 가축의 사체가 널려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저거 봐요. 당시 사망한 주민들만 무려 1,746명. 거기에 가축은 무려 3,500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갑자기 왜?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이유.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카메룬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골에서는 출혈뿐 아니라 신체적인 외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 니오스 호수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니오스 마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의문사로 목숨을 잃은 이유, 바로 최대 1,6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마을 100km 근방까지 약 50m의 두께로 빼곡하게 들어찼던 건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화산 활동으로 갑자기 독성 가스가 방출된 것이 아닐까라며 추측했습니다. 실제 니오스 호수는 400여 년 전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럴듯한 추측 역시 다른 과학자들의 반박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작 하루 만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려면 거대한 지진을 동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지진을 느끼지 못했으며 지진 감지 장치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니오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모노운 호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카메룬 정부와 이스라엘이 비공개 폭탄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는데요. 아,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구나. 1,8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니오스 마을의 이산화탄소 미스터리. 호수의 정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 스위스의 중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고트하르트 고개를 뚫어 만든 고트하르트 터널. 총 길이는 17km. 터널 평균 이용 차량은 17,000대로요. 교통량이 꽤 많은 터널인데요.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 터널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터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류겠지. 운전자들도 당연히 이 운전 상식은 인지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면 뭐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초행길이었고요. 계속 음성 안내를 하는 통에 뭐에 홀린 듯이 유턴을 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사진 보시죠. 진짜 유턴해. 저러면 안 되는데? CCTV네. 저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왜냐면 초행길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담당 교통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내비게이션에 위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혹시 내비게이션의 저주? 라며 이 미스터리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 정말 위성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분명 차는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터널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괴이한 증언들은 모두 대만 타이베이 원산구에 위치한 신하이 터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약 500m의 짧은 거리와 직선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잦은 신하이 터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엔 신하이 터널을 피해 일부러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괴이한 경험담.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분명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좌석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 귀신이 딱!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채 쓰러지거나 다른 차량에 깔려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뿐만 아니라 한 운전자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시간을 봤는데 새벽 3시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은 드는데 끝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어. 분명 터널 출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겨우 터널 끝을 통과했는데 세상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뭐야? 무려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린 거야?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500m고 정해져 있는데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거든요. 차원 이동인 거지.
아,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을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이하고 미스터리해서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2년에 개통된 시나이 터널 자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맞네. 게다가 근처엔 오래된 화장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영혼이 떠도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만의 시나이 터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들의 터널인 걸까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들의 섬, 인도네시아 자바섬. 특히 자바섬 스마랑에 위치한 라왕세우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풍의 건물로요.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시절 철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관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도 귀신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2007년엔 라왕세우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예쁜데 스토리는 되게 무섭네요. 실제로 2007년에 이곳을 찾은 한 남성이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요. 그런데 발이 허공에 떠 있잖아. 공중에 뜬 채 피칠갑한 귀신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올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라왕세우의 지하실은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부터 감옥으로 사용됐다. 고문이 많았구나. 그렇겠네. 그래서 수많은 고문과 처형으로 죽은 원혼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목격되는 귀신은 네덜란드인 여자 귀신. 무섭겠다. 원통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이곳을 점령한 몇몇 일본군이 최후의 발악으로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이때 당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데려와 끔찍한 고문과 성폭행을 일삼다 처참히 살해했어요. 제일 나빠. 이후 한 맺힌 여성의 원혼이 이 라왕세우를 떠돌며 목격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무섭다기보다는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현재는 전시관과 갤러리로 탈바꿈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라왕세우.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의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 한 맺힌 원혼들의 절규는 아닐까요? 여행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대만 타이베이. 이곳에서도 타이베이 101 빌딩, 세계 무역센터와 인접, 타이베이 시내가 훤히 보이는 전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만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G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원더풀한 이 호텔을 대만인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비싸서 두렵나? 호텔이 무서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이곳은 세계에서 무서운 호텔 탑 10에 늘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1989년에 설립된 G 호텔은요,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기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1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오류인가 싶었는데 특정 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새벽에 이렇게 복도를 뛰어댕겨요. 군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직원이 항의 전화가 온 층으로 가보면 복도는 텅. 게다가 어떤 투숙객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군복 입은 남자 얼굴이 눈앞에 딱! 무섭다. 홍콩 대표 액션스타 성룡도 이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 귀신을 봤다며 새벽 3시에 기겁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와, 뭐야. 이 자리가 옛날에 뭐 군부대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연 같은 게 있었나요? 떠도는 추측으로는 호텔이 세워진 곳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치범 수용소와 처형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은 곳이라는 썰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미스터리한 건요. 호텔 로비에 있는 커다란 부적 2개 보이시죠? 강시부적이다, 강시부적. 작품이 아니라 부적인 거고. 누가 봐도 부적이죠, 그죠? 호텔 측에서는 단지 인테리어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